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머릿속에 아니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감정들 중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어렵고도 조심스러운 주제죠. 행복. 왜냐하면 저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의 범주를 정하기도 힘들고 또 공감을 끌어내기도 쉽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행복이란 말이 나오면 한 번쯤 귀 기울이거나 시선이 끌리는 이유는 그만큼 행복에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닐까요? 네, 작가는 서문에서 이 책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행복을 소재로 한 다른 책들과 크게 세 가지의 차별점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타 많은 책의 주된 관심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였다면, 이 책의 핵심은 왜 인간은 행복이라는 경험을 할까? 또 이 경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이다. 두 번째는 이 책은 행복의 이성적인 면보다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세 번째, 이 책은 행복에 대한 통상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인간이다. 저는 이 서문을 읽으면서 과연 이 책을 읽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의구심보다는 그래, 행복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책은 지난 30년간의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한 학술적 내용이나 다양한 사례들이 특히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총 9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챕터 7, 사람쟁이 성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원인 중 사람들이 가장 과대평가하는 것이 돈과 같은 외적 조건이다. 이 챕터에서는 반대로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이 미처 생각지 않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어떤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오랫동안 행복을 연구한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유전, 더 구체적으로는 외향성. 사실 이 대답은 행복 연구에 대해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진단이다. 학계의 정설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덜 알려진 사실이 바로 행복과 유전의 관계다. DNA가 행복을 완전히 결정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학자에 따라 다소 의견이 다른 통계적 수치지만 학계의 통상적인 견해는 행복 개인차의 약 50%가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전체의 반. 보기에 따라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 나는 매우 크다는 쪽이다. 왜냐하면 유전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반은 말 그대로 행복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모든 것의 합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나머지 요인들을 다 합친 것이 유전이라는 단일 요인과 비슷한 비율로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일란성 쌍둥이들은 유전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중 특히 유명한 사례가 제임스 1과 제임스 2 쌍둥이다. 이 둘은 생후 3주 만에 다른 가정으로 입양돼 30년 넘게 살았다. 미네소타 대학으로부터 연구 참여 부탁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쌍둥이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하지만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며 평생을 살았던 두 사람의 유사성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이혼한 전처의 이름 린다부터 아들의 이름 앨런, 반려견의 이름 토이, 직업 보안관, 가장 싫어하는 스포츠 야구, 좋아하는 맥주 밀러, 가장 자주 가는 휴가지 플로리다주의 특정 해변까지 완벽히 일치했다. 이런 일란성 쌍둥이들의 행복 수치는 어떨까? 물론 매우 비슷하다.
유전의 힘은 강력하다. 하지만 냄새도 모양도 없는 이 유전적 요인을 일상에서 간파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행복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외적 증상에 주목하게 되고 그것이 행복의 원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침이 감기의 증상이지 원인은 아니다. 가령 회사에서 활달하고 긍정적이기로 소문난 윤 대리는 누구보다 아침 인사를 잘한다고 치자. 아, 윤 대리의 행복 비결은 아침 인사였구나 라고 어떤 높으신 분이 판단한다. 그래서 아침 인사하기가 회사의 새해 캠페인이 된다. 그것으로 더 행복한 회사가 되길 바라지만 어쩌면 목 디스크 환자만 늘어날 수도 있다. 아침 인사를 하는 것이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윤 대리를 행복하게 만든 본질적 이유는 아니다. 쾌활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윤 대리에게는 무수한 습성과 특성이 있다. 인사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인사하는 모습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행복 비결이라는 과장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최근 등장하는 행복 지침들은 이런 식으로 행복의 증상을 원인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긍정성 또한 행복한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증상인 경우가 많다. 누군가를 어느 정도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 부분 타고난 기질이다. 그렇다면 유전적 영향은 어떤 경로를 통해 행복으로 전달되는 것일까? 행복한 사람은 행복 DNA 10개를, 불행한 사람은 4개를 가졌다는 뜻인가? 물론 아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신체적 심리적 특성은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키, 얼굴형, 지능, 심지어 취침 시간까지 이렇게 유전적 영향을 받는 무수한 특성 중 행복과 특히 연관성 높은 것이 있다. 유전과 행복을 각각 하나의 대륙이라고 한다면 이 둘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 외향성이라는 성격 특질이다. 유전적 영향에 의해 외향성 수치는 어느 정도 정해지며 그 외향성의 정도가 개인의 행복 수치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는 사람을 찾고 그들과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외향성이 높을수록 자극을 추구하고 자기 확신이 높고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는 보상이나 즐거움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둔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외향적인 사람들이 타인을 찾는 본질적 이유가 자극 추구라는 흥미로운 설명도 있다. 사실 사람만큼 자극적인 자극도 없다. 한 연구에서는 행복하기 위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극단적인 두 그룹, 즉 행복값이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과 하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다. 연구자들이 수많은 변인을 측정했지만 그룹 간 차이는 없었다. 가령 얼마나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외모, 학점, 심지어 얼마나 많은 긍정적, 부정적 사건들을 경험했는지,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오직 2가지 영역에서만 나타났다. 첫째, 성격. 행복한 사람들은 월등히 더 외향적이고 정서적 안정성이 높았다. 둘째, 대인관계. 행복지수 상위 그룹의 사회적 관계의 빈도와 만족감이 월등히 높았다. 사실 2가지 특징의 공통분모는 사회성이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행복을 보장하는 충분 조건은 없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조건이 사회적 관계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지금 외향성 예찬론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극도로 외향적인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정신이 없다. 특히 내가 피곤할 땐.
하지만 내 개인적 선호와 무관하게 외향적인 이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향성이라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개개인에게 붙여놓은 일종의 명찰일 뿐, 그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 명찰이 붙은 사람들이 가진 독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사회성이다. 우선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과 같이 보내는 사회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의 타고난 기질이 어떻든 어떤 사회에 살고 있든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 우리 연구실에서 사회과학연구재단의 지원금으로 진행하는 국제행복연구 프로젝트가 있다. 행복의 장기적 결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대학 연구진들과 함께 행복과 생활 습성은 물론 유전자 분석을 위한 자료까지 모으고 있는 중이다. 많은 질문 중 이런 문항이 있다. 하루 중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대략 몇 %이고 혼자 보내는 시간은 몇 %입니까? 한국의 경우 행복한 사람은 하루에 72%의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 48%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52%로 조금 더 많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행복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회적 시간이 약 2배 많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2배 이상 많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호모 사피엔스의 행복 전구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훨씬 자주 켜진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선천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도 타인과 함께 할 때 더 행복할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한 연구에서는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하루에 여러 번, 몇 주 동안 문자 메시지를 통해 2가지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연구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달랐다. 내향적인 사람들도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높은 행복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왜 외향적인 사람들만큼 타인과 어울리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싫어서가 아니라 불편해서다. 사람이라는 자극은 양날의 검과 같다. 사람은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때론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신우이처럼. 그래서 계속 직장 상사만 보다 보면 휴가 생각이 간절히 나는 것이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를 더 예민하게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경험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한 발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이 싫은 것과는 다른 얘기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2가지 가능성이 공존한다. 어색함 대 즐거움.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새로운 만남이 주는 즐거움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래된 연인과의 데이트를 택하지만 실제 경험을 측정하면 낯선 이성과 식사한 후의 즐거움이 더 크다. 그러니 내향적인 사람들이여, 어색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험의 위력을 보여주는 최근 연구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보면 우리의 마음은 사회적 관계와 생존을 거의 동의어로 혼동한다는 인상까지 받는다. 가령 추위는 인간이 극복해야 했던 커다란 자연의 위협 중 하나였다. 또 하나의 생존 위협은 앞에서 강조했듯 사회적 고립이었다. 그래서 원초적인 수준에서 추위는 위험, 위험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메모가 우리 뇌의 어딘가에 붙어 있을 수도 있다. 거꾸로
따뜻함은 안전, 안전은 친구라는 쪽지도 어딘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외로우면 정말 추워질까? 놀랍게도 그렇다. 한 연구에서는 따돌림과 소외감을 느꼈던 경험을 자세히 떠올리도록 한 뒤 실험실의 실내 기온을 예측하도록 했다.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은 통제 집단보다 방이 더 춥다고 느꼈다. 그래서 외로우면 콜라나 피자 같은 찬 음식보다 커피나 스프 같은 따뜻한 음식을 더 찾게 되며 따뜻한 스프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한다. 외로운 싱글들이여, 겨울에는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한다. 애인 혹은 내복. 왜 사람이 행복에 그토록 중요할까? 뇌는 우리의 행복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 뇌는 설계됐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뇌는 사람이라는 생존 필수품과 대화하고 손잡고 사랑할 때 쾌감이라는 전구를 켜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행복은 타인과 교류할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그건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다. 역으로 의무감이나 수단으로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가장 피곤한 일이 될 수 있다. 가장 빈곤한 인생은 곁에 사람이 없는 인생이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베인 상처도 잘 아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행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레바논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사람이 없다면 천국조차 갈 곳이 못 된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자. 무엇을 하며 어떤 모양의 인생을 살든 사람으로 가득한 인생은 이미 반쯤 천국이라는 뜻이리라. 네, 혹시 파랑새 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동화 파랑새의 주인공처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의 막연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행복의 기원은 그에 대한 치료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